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유메노 큐사크의 도구라 마구라입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거대한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소설이라기보다는 독자의 이성과 감각을 시험하면서 현실과 광기, 또 나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묻게 만들죠. 책장을 넘기는 내내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것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책의 맨 처음을 여는 건 광인, 지옥, 외도 제문이라는 아주 기묘한 제목의 글이거든요. 원래 제문이라는 건 죽은 사람을 기리는 글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광인, 지옥, 외도,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난 길이라는 불길한 단어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건 마치 광인들이 사는 지옥의 문턱에서 어떤 이단아가 읊조리는 기이한 의식의 시작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제문은 마치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구경거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독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자 이리 오너라, 모여들어라, 이렇게 말이죠. 친근하게 들리면서도 어딘가 기묘한 이 초대는 우리를 그냥 글을 읽는 사람에서 이 이상한 세계에 직접 참여하는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곧 눈앞에서 뭔가 아주 특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암시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이 기묘한 쇼의 진행자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돈은 필요 없다네. 이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광경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나 거래의 논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로써 우리는 합리성과 상식이 통하는 현실 세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이한 광기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스카라카, 차카포쿠. 이런 단어들은 세상 어떤 사전에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합니다. 반복되는 이 이상한 리듬은 마치 주술사의 주문처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러운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아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몸의 감각으로 체험해야 하는 광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마침내 이 기이한 제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앞에서 들려왔던 그 혼란스러운 소리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미친 채로 죽어가야만 했던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세상에 차마 내뱉지 못했던 고통, 그리고 후회, 원한의 목소리였습니다.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들의 고통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이 책은 시작부터 스스로를, 광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매개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주술같았던 서막이 끝나자마자 책의 분위기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광기는 어디로 갔는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성적인 문체로 쓰인 신문기사 한 편이 툭 하고 등장하거든요. 이 극단적인 분위기의 변화는 독자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면서 어쩌면 이성과 광기의 경계라는 게 이렇게나 허술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큐슈 제국대학 정신병학과에 새로 부임한 마사키 케이시라는 교수가 자신의 사비를 전부 털어서 광인해방치료장이라는 이름부터 기묘한 시설을 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앞서 펼쳐졌던 그 초현실적인 분위기는 일단 현실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하지만 광인해방이라니요? 그 이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의문을 남깁니다. 광인을 해방한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스러운 시설의 정체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광인 해방치료장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은 아마 이게 정신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일 거라고 추측했을 겁니다. 기사는 바로 이런 세상의 기대를 질문의 형태로 던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마사키 교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해방 치료가 결코 새로운 것도 독창적인 발명품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상의 기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의 대답은 이 치료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걸 암시하면서 더 큰 미스터리를 만들어내죠. 자, 그렇다면 마사키 교수가 말하는 해방 치료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거든요. 그의 이론 속에서 정신병동이라는 건 어느 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전체로 무한히 확장됩니다. 마사키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유사 이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거대한 자연 정신병동 안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바로 그 요양소이고 태양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원장, 공기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그리고 흙은 우리에게 생명을 위한 음식을 주는 요리사라는 거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병동 안에서 태어나고 죽어가면서 이미 해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인 핵심 주장입니다. 광기라는 건 사회에서 격리하고 치료해야 할 일부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광인이고 이 세상 전체가 우리를 위해 마련된 거대한 치료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사키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회가 스스로의 광기를 부정하는 현상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광기의 증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마치 정신병동의 환자가 자신은 절대 아프지 않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심리적인 패턴과 정확히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미치지 않았어 라고 가장 강하게 외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깊은 광기 속에 빠져서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세계 전체를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보았던 마사키 교수의 시선은 이제 그 광기의 근원을 찾아 인간 존재의 가장 내밀한 곳, 바로 우리 머릿속의 뇌로 향합니다. 그는 인류가 겪는 모든 비극과 혼란, 그리고 자기 기만의 원인이 바로 이 작은 기관의 폭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뇌를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인간이 자신의 진짜 본성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속이는 어떤 위지를 가진 악의적인 존재라고까지 말해요. 과학자들이 뇌를 분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뇌는 더욱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연구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거죠. 이 가설에 따르면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뇌에 대한 모든 지식은 결국 뇌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허락한 거짓 정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엄격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우리가 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라는 아주 허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책은 마사키 교수가 펼쳐놓은 이 거대하고 좀 추상적인 철학을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인물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치료실에 격리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물론이고 부모님, 고향까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완전한 기억상실 환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는 얼간이 멍텅구리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면서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가 잊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배하는 이 미스터리한 뇌에 대한 집요한 의문입니다. 그의 내면은 이런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뇌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주인이자 우리를 속이는 존재로 여겼던 마사키 교수의 이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죠?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뇌에게 빼앗겼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머릿속의 폭군을 향해 필사적으로 해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질문 사이를 영원히 맴돕니다. 뇌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뇌의 주인인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극심한 좌절감 때문에 자신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막 내리치면서까지 그는 이 근본적인 의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의 모습이 참 처절하죠. 결국 이 기억상실 환자의 개인적인 고통은
이 책이 독자인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정신은 과연 뇌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일까요? 아니면 뇌라는 두대골 감옥에 갇혀서 뇌라 보여주는 환영만을 보고 살아가는 무력한 죄수에 불과할까요? 이 깊고도 불황한 미스터리의 문턱에서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 또 정체성, 그리고 자아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 근본을 뒤흔드는 책 도구라 마구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광기와 이성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세워두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규슈 제국대학의 마사키 교수가 던지는 말인데요. 이 한 문장 안에 사실 이 책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세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 거대한 정신병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마사키 교수의 이 주장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조금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듣다 보면 꽤나 설득력 있는 그의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사키 교수는 자기가 지금 대학에서 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전체가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거대한 광인 해방치료 센터였다고 단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이룩했다고 믿는 법, 예술, 과학, 이 모든 문명이 사실은 인류의 그 근원적인 광기를 어떻게든 억누르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이 거대한 정신병원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태양은 원장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감독하고, 공기는 간호사처럼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고, 땅은 조리사처럼 영양분을 주면서 인류라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오가고 생명이 순환하는 이 모든 자연의 질서 자체가 거대한 치료 과정이라는 건데 정말 놀라운 상상력 아닌가요? 마사키 교수는 한술 더 뜹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정상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생각이, 그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광기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상이다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 안에서 그는 오히려 병의 깊은 징후를 발견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믿는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광기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계속 곪고 자라나다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비극이나 끔찍한 폭력범죄 같은 형태로 터져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내면에 억눌린 광기가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이 된다는 거죠. 결국 사회 문제는 개인의 정신 문제와 절대 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 전체의 광기라는 거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책은 시선을 확 안으로 돌립니다. 바로 우리 내부, 어쩌면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뇌로 말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그 열쇠가 바로 이 두개골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뇌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도구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괴물처럼 묘사됩니다. 뇌를 연구하려는 과학자들조차도 결국 자기 뇌의 통제 아래에서 뇌를 연구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나라고 믿는 이 의식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이 두개골 안에 갇힌 정체모를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가능성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억을 잃고 포칸이라는 별명을 얻은 환자인데요. 그는 병실 안에 끊임없이 서성이면서 하루 종일 딱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해요. 그의 존재 자체가 뇌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실험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포칸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뇌의 미스터리? 그 핵심을 꿰뚫는 아주 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건 단순히 기억을 잃은 환자의 혼잣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있는 자아와 의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독백은 이 복잡한 과학적 딜레마를 아주 절박한 실존적인 위기로 바꿔놓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뇌일까요? 아니면 몸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은연중에 피하고 있었던 질문을 그는 지금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광기 속에서 폭하는 이런 선언까지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1.2에서 1.9kg 남짓한 단백질 덩어리. 이게 바로 유일하고 진정한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외칩니다. 모든 창조와 파괴, 우리의 의지와 욕망,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작은 물질 덩어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책이 말하는 뇌의 궁극적인 속임수예요. 뇌가 우리에게 네가 바로 주인이야 라고 속삭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뇌를 섬기는 충실한 하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믿는 자유의지마저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일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이론 중 하나인 태아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유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정신이 단지 내 개인의 삶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육체 정보를 전달하듯 태초의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모든 조상들의 기억과 심리가 우리 내면에 겹겹이 쌓여 있다는 정말 놀라운 가설이죠.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표면에는 인간의 껍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습한 것들이죠. 사회적 규범, 이성, 예절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문명화된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하고 다듬는 그런 인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련된 껍질을 한 겹 벗겨내면 그 아래에는 야만인의 층이 드러납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우리 아주 먼 조상들의 원시적인 심리죠. 이건 단순히 폭력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나 미신에 대한 공포,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 같은 원초적인 힘들이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짐승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이성이나 도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먹고 번식하고 지배하려는 순수한 욕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곳의 논리는 훨씬 더 단순하고 잔혹한 약육강식의 법칙이죠.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정글의 법칙이라거나 할까요? 짐승의 층보다 더 깊은 곳에는 벌레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비열하고 원초적인 충동의 원천이죠. 비겁함, 잔인함, 기만 같은 본능들이요. 이 책은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욕설들 있잖아요. 구더기 같은 놈이라든지 벌레만도 못하다 같은 말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바로 이 벌레의 층을 무의식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아의 가장 깊은 중심부, 그곳에는 원생동물, 즉 미생물의 심리적 핵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의미 없는 움직임, 군중심리, 비이성적인 유행 같은 것들만 존재할 뿐이죠. 마치 실험실 패트리 접시 속의 박테리아처럼 그냥 화학 법칙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유행이나 집단적인 광기가 바로 이 미생물의 핵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는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어쩌면 가장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뇌, 즉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완전히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몽유병이 아닙니다. 밤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여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몽유병은 의식적인 마음과 물리적인 신체 사이의 완전한 분리, 심오한 해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의 감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기이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책에서는 이걸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것은 아주 강렬한 감정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엄청난 복수심이나 탐욕을 품은 채 잠이 드는 겁니다. 둘째, 뇌는 죽음과도 같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의식은 완전히 꺼지는 거죠. 그런데 셋째 단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뇌는 잠들었지만 그 강렬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는 몸의 세포들이 깨어나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 세포들이 마치 독립적인 군대처럼 몸을 지휘해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보석을 훔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뇌는 완전히 꺼져 있었고 그 어떤 정보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유일하게 남는 단서는 딱 하나. 정말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뿐입니다. 이건 몸의 세포들이 자기 본연의 기능과 뇌의 기능까지 이중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뇌가 푹 쉬는 동안 몸이 모든 걸 처리했으니 깨어난 후에 그 대가를 치르는 셈이죠. 이 불안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죄와 결백, 그리고 자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나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내 몸의 행위, 그 행위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책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독자를 깊은 혼돈 속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자, 도구라 마구라라는 거대한 미궁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기묘하고도 복잡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 겹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텅 빈 두루마리,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던 한 남자.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기억을 잃어버린 나, 그리고 우리가 쫓고 있는 인물, 쿠레와 이치로를 둘러싼 이 모든 광기가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정말 기묘한 물건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오래된 종이 쪼가리처럼 보이는 그림 두루마리죠. 근데 말이죠, 이 텅 빈 표면 아래에 한 가문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고 사람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건이 처음 발견됐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늙은 농부 토구라 생고로가 평소처럼 채석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쿠레 이치로라는 젊은 남자가 마치 세상에 자기랑 그 종이밖에 없는 것처럼 넋을 놓고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보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상한 건 그가 보던 곳이 뭐 화려한 그림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여백이었어요. 그 모습이 꼭 뭐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빈 공간 안에서 남들은 못 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귀귀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종이가 어떻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책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해답은 두루마리라는 물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숨겨진 역사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책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심연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던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옵니다. 근처 절의 주지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마을 전설에나 나오던 그 저주받은 두루마리 있잖아요. 너무 불길해서 오래전에 불태워 없앴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로 그 두루마리가 사실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역사 기록도 사람들 기억도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주지스님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짓눌러왔던 또 다른 의심을 털어놓는데요. 그 굳게 봉인되어 있던 저주받은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치로에게 건넨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치오코일 거라는 추측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 같은 게 아니라 한 어머니의 선택에서 시작된 비극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들을 그렇게나 사랑했다던 어머니가 대체 왜 그런 위험천만한 물건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만 했을까요? 자, 이제 이 두루마리가 품고 있는 저주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아주 멀리 1000년이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문화가 꽃피웠던 당나라 시대의 중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한 천재 화가의 광기 어린 집작, 그리고 죽음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청수라는 궁정 화가입니다. 뭐랄까,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의 붓끝에서 나온 그림은 진짜 살아 숨쉬는 것 같아서 황제 현종이 그를 엄청나게 아꼈다고 합니다. 명성이 황궁담을 넘어서 온 장안에 퍼질 정도였죠. 그때 황제 현종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양귀비가 죽으면서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그 슬픔이 점점 뒤틀린 집착으로 변해간 거죠.
그리고 그 집착의 칼날이 황제가 가장 아끼던 화가 오청수랑 그의 아름다운 아내 타이즈를 향하게 된 겁니다. 결국 황제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정말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타이즈가 죽거든 그 시신이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남기라는 그런 잔혹한 지시였죠. 이건 단순히 화가의 신령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까지 시험대에 올리는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겠죠. 아내가 죽자 오총수는 방 안에 시신을 안취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슬픔과 의무감으로 붓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죠. 밀폐된 공간에 진동하는 그 죽음의 냄새, 시신이 썩어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기괴한 색깔과 형태들. 이런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화가의 예민한 감각은 점점 마비되고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썩어가는 육체라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소재 앞에서 독창적인 예술혼을 불태우는 관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시신이 썩는 걸 늦출 방법이 없었죠. 부패하는 속도가 화가의 붓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랐던 겁니다. 그는 자연이 생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치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든 화폭에 옮기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 장엄하면서도 끔찍한 속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 거죠.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오청수의 심리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요. 평생을 금욕적인 예술가로 살아왔던 그 사람 안에 억눌려 있던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이 이 끔찍한 작업을 통해서 아주 변태적인 형태로 터져 나왔다고 분석하는 거죠. 죽음과 부패라는 가장 강렬한 자극 앞에서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고 공포는 점점 기이한 희열로, 혐오는 도착적인 아름다움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이제 썩어가는 시체에서 절묘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결국 아내의 시신이 한 줌의 뼈와 머리카락으로 돌아가고 두루마리가 완성됐을 때 오청수는 깊은 허무감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의 미적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완성은 그러니까 한 예술작품의 탄생인 동시에 한 인간을 영원히 파멸시킬 광기가 봉인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한 예술가의 뒤틀린 광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어버린 두루마리는 중국 땅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서 험난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그런 운명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청수가 광기에 휩싸여서 막 방황하던 그 시기에 당나라는 안사의 난이라는 거대한 내란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오청수의 처제인 분부인이 형부의 집에서 그 끔찍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형부의 광기와 그 결과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이 불길한 유산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어떤 기묘한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분부인은 불타는 수도 장안을 탈출해서 그 두루마리를 품에 꼭 안고 일본으로 가는 발해사신단의 배에 올라타요. 거친 바다 위에서의 항해는 굶주림, 질병, 죽음으로 가득한 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바로 그 위태로운 배 위에서 그녀는 아들 오충운을 낳습니다. 오충수의 피를 이어받은 첫 후손이 이국의 땅을 향하는 배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침내 일본 땅에 도착한 분부인은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과 두루마리의 유래를 그 두루마리의 텅 빈 뒷면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내려 갑니다.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후손들에게 보내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이 저주의 역사를 봉인하는 행위였던 거죠.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두루마리는 일본의 한 절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현명한 승려 한 분이 이 두루마리를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끔찍한 본질을 꿰뚫어 보게 돼요. 그리고는 시대를 초월한 예언과도 같은 경고를 남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쇼크. 불경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학문에 동달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는 우연히 두루마리 뒷면에 적힌 분부인의 기록을 읽고 오청수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비극의 원인이 이게 그냥 단순한 불운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걸 간파합니다. 뭐라고 할까? 자기 시대보다 수백 년은 앞서 나간 거의 현대 정신분석학에 가까운 그런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한 거죠. 쇼쿠 스님이 깨달은 개념?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을 꿰뚫는 심리 유전이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여러 겹으로 된 지층에 비유하거든요. 가장 깊은 곳에는 아메바 같은 원생동물의 원시적인 본능이 있고 그 위에는 어류, 파충류, 포유류로 진화하면서 쌓아온 동물의 심리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얇은 표면에 정말 얇은 껍질처럼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부르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리 유전이란 바로 이 깊은 지층에 새겨진 조상의 아주 강렬한 경험이나 정신적인 충격이 마치 유전 정보처럼 피를 통해서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심리 유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쇼쿠스님은 정말 무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청수가 썩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느꼈던 그 도착적인 희열과 관기가 그의 피 속에 하나의 정보처럼 각인되었고 그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청수의 후손이 저 두루마리를 보게 되면 그 그림은 잠들어 있던 조상의 관기를 깨우는 방아쇠, 즉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이건 미신 같은 저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리학적인 인과율에 대한 아주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연쇄를 어떻게든 끊기 위해서 쇼쿠스님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불상 안에 넣어서 단단히 봉인해버려요. 그리고 오청수의 후손, 즉 쿨의 가문의 난자들은 절대로 이 불상 근처에 와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금기를 만들죠. 이건 그냥 불길한 물건을 숨기는 차원을 넘어서 후손들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학적인 격리 조치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1000년 전 당나라의 한 화실에서 시작됐던 그 광기와 현재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한 청년의 비극이 마침내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인과의 사슬이었습니다. 첫째, 오청수의 광기가 두루마리라는 매개체에 봉인됐죠. 둘째, 그 광기의 정보가 심리유전이라는 형태로 피를 통해 10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직계후손인 쿨의 이치로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 두루마리를 마주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조상의 악몽이 그의 정신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만 겁니다. 그가 텅 빈 두루마리에서 봤던 건 아마도 1000년 전 조상이 봤던 바로 그 썩어가는 시체의 환영이었겠죠. 이 기나긴 인과의 사슬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만약 우리도 모르게 조상의 악몽을 물려받았다면 그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결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유메노 큐사쿠의 도구라마구라는 단순히 주인공의 기억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소설이 아니죠. 그보다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을 뒤흔드는 아주 심오한 철학적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기이하고도 심오한 이론들의 핵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정말 혼란스러운 서사를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4가지 핵심 개념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시작해서 우리 머릿속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 뇌의 수수께끼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선조들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들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기이한 사건들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사키 교수가 있는데요. 그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고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거대한 정신병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충격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사키 교수는 자신이 하는 해방치료라는 게 대단하고 새로운 발명품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지구라는 거대한 야외 정신병원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자체가 사실은 광인들을 위한 치료 공간이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냥 세상의 정신병원 같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요. 한번 보세요. 이 병원의 병원장은 바로 태양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절대적인 권위로 낮과 밤을 다스리잖아요. 모든 생명에게 에너지를 주면서도 개개인의 사정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죠. 딱 병원장 같지 않나요? 그리고 수간호사는 공기.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지만 우리는 평소에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죠.
주방은 돼지가 맡고 있고요. 그럼 환자는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 인류 전체가 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정신병원에서 정상은 뭘까요? 마사키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요, 바로 나는 미치지 않았어 라고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광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진 아주 흔한 생각이잖아요. 나는 정상이다 라는 믿음.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광기의 증거라니. 그럼 과연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마사키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고를 해요. 가장 위험한 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런 광적인 경향을 애써 무시하고 저 사람은 정상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냥 신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광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다가 결국 끔찍한 가정 비극이나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 사건 같은 걸로 펑 하고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은 척할수록 병은 더 깊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전체를 거대한 정신병원으로 보는 아주 파격적인 세계관을 먼저 깔아놓고요. 책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깥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바로 이 뇌라는 수수께끼로 옮겨옵니다. 여기서 책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 뇌의 진짜 모습은 뭘까? 하고요. 사실 수백 년 동안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뇌를 연구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주름진 단백질 덩어리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책이 내놓는 대답이 정말 기상천외해요. 뇌는 그냥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기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뇌는 우리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어떤 의지를 가진 괴물이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요. 이 뇌라는 녀석은 자기 진짜 기능을 꽁꽁 숨기는 건 물론이고 무슨 초과학적인 괴상한 능력 같은 걸 막 뿜어내서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를 전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이 괴물 같은 뇌라는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암퐁탄포칸이라는 별명을 가진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기억을 잃었는데요. 그의 삶은 딱 하나, 내 뇌는 대체 뭘까? 이 질문을 파헤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이면서 고뇌하고요. 심지어는 갑자기 막 흥분해서 자기 머리에서 상상의 뇌를 쑥 꺼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는 그 뇌를 앞에 두고 막 강연을 하는 거죠. 뇌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인물은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뇌야말로 이 세상에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신이다 라고요.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식, 우리가 그토록 숭고하게 여기는 신이라는 개념마저도 결국은 우리 머릿속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내는 화학 에너지의 찌꺼기일 뿐이라는 아주 차가운 선언인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뇌가 신이다라는 주장에 또 다른 인물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건 뇌가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저 생각하는 물질 덩어리인 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거대한 기만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뇌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제 정신 그 자체, 마음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그 괴물 같은 뇌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비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양파 같다고 말해요.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층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마음은 사실 가장 바깥쪽에 아주 얇은 가죽에 불과하다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 자, 그 가죽을 한번 벗겨볼까요? 박애, 정의, 예의 같은 것들이요. 그 바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미개했던 우리 조상들의 야만적인 심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포유류의 동물적인 의식,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파충류와 어류의 차갑고 본능적인 마음에 도사리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파고들면 비겁함이나 탐욕 같은 벌레의 꿈틀거리는 본성이 나오고 마침내 가장 깊은 중심, 그 핵에는 아무 의미 없이 화학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박테리아 같은 원생동물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화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층이라는 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에요. 책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론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밤에 꾸는 그 알 수 없는 꿈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태어나고 분열하고 증식하면서 느끼는 그 원초적인 감각과 의식이 그대로 우리 뇌의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마침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각성하는 선조의 기억입니다. 이건 단순히 먼 진화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의 조상들과 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아주 섬뜩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이죠. 책에서는 이걸 심리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심리가 유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외모나 체질을 물려받는 것처럼 조상들의 심리 상태나 기억, 심지어는 그들이 겪었던 광기마저도 사라지지 않고 유전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원리죠. 이 심리 유전이라는 개념을 책에서는 아주 시적인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어제의 당신이 바로 당신의 부모이고 내일의 당신은 당신의 자식이다.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나라는 의식은 부모님의 의식에서 태어난 거고 또 미래에 대해 자식의 의식은 나의 의식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의식의 강물 속에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잠자고 있던 조상의 기억은 언제 깨어날까요? 바로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주변 세상은 온통 이 방아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다거나 어떤 물건을 봤다거나 아니면 그냥 날씨가 바뀌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심리를 툭 하고 건드려서 깨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조상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에 그대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리유전의 원리를 아주 강력한 신에 비유해요. 바로 콘진이라는 신인데요. 민속신앙에서 아주 무서운 신으로 나오죠.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자유의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과거의 메아리, 이 심리유전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죠?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원이고 우리 머릿속 뇌는 우리를 속이는 괴물이며 마음속은 까마득한 원시시대의 본능과 조상들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기이하고 거대한 이론들이 도구라 마그라라는 이야기의 무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만약 내 마음이 온통 고대의 본능과 조상들의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면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유메노 큐사쿠의 소설 도구라마구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뭐랄까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을 체험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 그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책이 만들어낸 기묘한 세계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기억을 잃은 채 정신병원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끊임없이 고뇌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득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혹은 설명할 길 없는 깊은 슬픔, 이유 없이 터져나오는 기쁨 같은 것들요. 만약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온전한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수많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소설 속에서 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체기관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만의 의지를 가진 하나의 지적인 존재처럼 그려지죠.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그런 존재로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뇌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분석하려 할수록 뇌는 더욱더 깊은 미궁 속으로 스스로를 감춰버립니다. 마치 우리 머릿속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지를 가진
또 다른 생명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문장이 이 소설의 세계관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나라고 느끼는 이 자아는 사실 이 거대하고 전능한 뇌의 의지에 종속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신, 즉 뇌가 꾸미고 있는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정말 섬뜩한 가설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소설의 기이한 논리를 풀어나갈 첫 번째 열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속 모든 인물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지배하는 아주 기이하고도 독창적인 원리, 바로 심리 유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학적 유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에게서 키나 생김새 혹은 어떤 질병을 물려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겪었던 가장 강렬했던 순간의 기억, 그 기억에 얽힌 감정, 심지어는 인격 그 자체가 유전된다는 생각이죠. 다시 말해, 내 안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상들의 삶과 죽음, 그들의 환희와 고통, 그 모든 것이 잠재된 형태로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조상의 기억은 과연 어떻게 깨어나는 걸까요? 이 책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먼 과거의 어떤 조상이 삶의 특정 순간에 아주 강렬한 경황을 합니다. 그게 끔찍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미칠 듯한 열정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순간의 심리 상태가 하나의 정보처럼 유전자에 각인되어서 혈통을 따라 쭉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혹은 수천 년이 흐른 뒤에 후손인 내가 우연히 그 과거의 순간과 비슷한 어떤 상황, 어떤 풍경, 어떤 물건과 마주치게 돼요. 바로 그때 마치 숨겨진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듯이 잠들어 있던 조상의 의식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아주 간단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목수의 아들이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쓰던 연장을 자연스럽게 다룬다거나 미장이의 아들이 아버지가 늘 다니던 옛날 길을 지도도 없이 찾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건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기억, 바로 그 기억의 유전인 셈이죠.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한 과학적 원리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설 속 마사키 교수는 여기에 민간 신앙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붙이죠. 바로 간노콘진, 특정 방향에 머물면서 인간의 삶에 아주 강력하고도 끈질긴 영향을 미치는 신의 이름인데요. 이걸 통해 작가는 심리 유전이 그냥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 혹은 저주와 같은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 심리 유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기억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뇌가 저장하며 내가 원할 때 의식적으로 꺼내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심리유전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먼 조상의 경험이고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몸의 세포 속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자극에 의해 불쑥 튀어나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심리 유전이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방아쇠는 정확히 무엇을 격발시키는 걸까요? 즉,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기억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이론인 태아의 꿈이 그 끔찍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인간이 이성과 문명을 통해서 진화의 정점에 오른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동물과는 다른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사키 교수는 이 문명인의 껍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얇은 거칠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이 껍질을 양파처럼 한 겹씩 벗겨내면 그 아래에는 인류가 거쳐온 진화의 모든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 아래에는 야만인의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짐승의 포식 욕구, 그 아래에는 곤충의 반사적인 충동이, 그리고 가장 깊은 심층에게는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의 단순한 화학 반응만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가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그 모든 시대 동물들의 심리 상태가 그 진화적 과거의 유령들이 잠들어 있다고 주장해요. 인간의 정신은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라 태초의 미생물에서부터 현대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의 정신이 겹겹이 쌓여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지층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은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됩니다. 특정 화학물질에 무작정 이끌리는 미생물처럼 인간 역시 거대한 집단 속에서는 개별적인 의지를 잃고 하나의 화학법칙이나 물리법칙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혁명이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현상, 군중심리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강력한 이론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인간 정신에 대한 하나의 완전하고도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유정과 태아의 꿈이라는 두 개념이 만나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자, 이 표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태아의 꿈이 우리 안에 잠재된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기억, 즉 장전된 총알들을 제공한다면 심리 유전은 그 수많은 총알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격발시킬지를 결정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어제까지 평범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고대의 이질적인 의식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광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광기는 이성이 붕괴된 무작위적인 혼돈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그것은 수세대 혹은 수십만 년 전에 이미 쓰인 각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재현하는 끔찍할 정도로 질서정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광기는 혼란이 아니라 과거의 완벽한 재현인 셈입니다. 이 책은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 전체를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문명인으로 살아가는 건 마치 팽팽하게 부푼 풍선처럼 내면의 원시적인 힘들을 이성이라는 얇은 막으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막이 어떤 강한 자극에 의해 찢어지는 순간 그 파열이 바로 범죄, 폭력, 전쟁, 그리고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안에도 잠재된 고대의 본능이 터져나온 것일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암시를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름 끼치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꼭두각시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겁니다. 자신들의 혈총 속에 면면이 흐르는 진화의 유령들에 의해 조종당하면서 스스로는 그 이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고대의 드라마를 속수무책으로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수억 년의 기억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소설은 결국 우리의 개별적인 정체성이나 자유의지라는 감각 자체가 어쩌면 뇌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언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기관, 즉 뇌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한 역설이 있을까요?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의 서늘한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갑작스러운 충동, 그 깊은 곳의 기원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과연 나 자신인지, 아니면 이름 모른 어떤 고대의 흐름이 지금도 당신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인지, 그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힘든 아주 복잡하고 기묘한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정신과 광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 근원을 탐구하는 이야기죠. 이 책의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사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 표면 전체가 미친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치료장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강렬한 한 문장이 이 책이 우리를 끌고 갈 기묘한 세계의 분위기를 전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과 광기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마치 우리가 미스터리 사건을 수사하는 탐정이 된 것처럼 광기라는 이름의 미궁 속으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규슈 제국대학의 정신병동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병동 같지만 그 높은 담장 안에서는 아주 새롭고 또 급진적인 실험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 실험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마사키 게이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광인 해방치료장이라는 이름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을 시험하는 공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사키 교수는 이 작은 병동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일종의 모형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사키 교수가 제시하는 세계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 갇힌 환자들이고요. 우리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환자들을 괴롭히는 병원 원장,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간호사, 발 딛고 선 흙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가 환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정상, 제정신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사실 우리 모두가 미쳤다는 사실을 서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일종의 거대한 집단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사키 교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제정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나는 미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정말로 미친 사람이 나는 미치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는 것이나 그 밑에 깔린 심리는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그의 모든 연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는 광인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생리적인 충동처럼 그 결과가 자신의 파멸일지라도 끝까지 파고들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사키 교수가 이토록 집착하는 광기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그가 평생을 바쳐서 탐구한 대상, 그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뇌입니다. 그에게 뇌는 단순한 신체기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신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끔찍한 괴물 같은 아주 심오하고 무서운 수수께끼 그 자체죠. 마사키 교수는 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뇌는 마치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과학자들이 자신의 진짜 기능을 파헤치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방해하는 괴물이라고요. 우리가 뇌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뇌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이유는 사실 뇌가 스스로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정말 기묘한 주장이죠. 이 뇌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정신병동 치료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젊은 기억상실증 환자가 한 명 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직원들은 그냥 멍하다는 뜻의 폭한군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 환자는 뇌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살아있는 열쇠이자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는 밤낮으로 방안을 끊임없이 서성이며 고통스러워해요. 내 마음은 대체 뭘까라는 질문에 사로잡혀서요. 그의 고뇌는 정말 기이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혼자서 자기 뇌와 토론을 벌이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자기 머리에서 뇌를 쑥 꺼내서 바닥에 휙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는 그 뇌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소리치는 거죠. 내 뇌가 내 몸을 조종하는 거냐? 아니면 내 몸이 내 뇌를 조종하는 거냐고?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절규하면서요. 이 환자의 광적인 독백을 통해서 책은 뇌에 대한 두 가지의 완전히 상반된, 그러면서도 둘 다 섬뜩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뇌는 신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의식이라는 건 결국 이 1.5kg짜리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뇌는 악마다라는 관점입니다.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속여온 교활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는 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그런 끔찍한 상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몽유병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몽유병을 그냥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해요. 사람이 거의 죽음과 비슷한 깊은 잠에 빠지면 뇌는 완전히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몸속에 어떤 세포들이 완전히 잠들지 않고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깨어난 세포들이 탐욕이나 복수심 같은 아주 강렬한 욕망 하나에 사로잡혀서 뇌의 통제 없이 몸을 움직여 도둑질을 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면 어떨까요? 뇌는 그 모든 과정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섬뜩한 이론이죠.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추상적인 이론들. 뇌가 신인지 악마인지, 잠든 사이에 세포가 몸을 움직이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한 젊은이의 구체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통해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구레 이치로, 잔혹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죠. 구레 이치로는 자신의 신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사키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하죠.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그가 직접 상세하게 작성한 진술서, 즉 그의 개인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치로의 진술서를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은 꽤나 외롭고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 실종되었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 어린 이치로를 데리고 전국을 떠돌아다녔죠. 특히 어머니는 미신을 강하게 믿어서 어떤 점쟁이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해요. 결국 한 탄광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치로는 그곳의 냄새 때문에 아주 싫어했다고 하고요. 학교는 기숙사에서 다니면서 주말에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지냈는데 이건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뭔가 미스테리하고 강한 어머니가 있고 어딘가 붕 떠있는 듯한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나온 초기 정신감정 평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고서는 이치로를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순진한 인물이라고 결론 내려요.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고 자기가 살인 용의자로 물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 없는 백지처럼 깨끗한 상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수함이야말로 이 끔찍한 범죄의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수사의 중요한 부분은 사건이 일어난 밤 이치로의 시간 인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바로 잠에서 깼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말 바로 깼을까요? 보고서는 이 부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의 시간 감각은 아주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소리를 듣고 즉시 깼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깨기까지의 그 사이에 반쯤 잠든 상태에서 몇 분, 어쩌면 몇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껐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끈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기억나지 않는 시간의 틈새에 이치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현재의 사건에서 눈을 돌려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바로 세대를 초월하는 광기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역사적 유물, 저주받은 두루마리로 향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정말 길고도 비극적인 한 편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고세이슈라는 천재 화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사라져가는 것의 본질을 그림에 담고 싶다는 강렬한 예술적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그 시체가 썩어서 해골이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남김없이 그림으로 그리죠. 그게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너무나 사실적이고 끔찍한 걸작이었죠. 이후 화가는 미쳐서 사라져버렸고 아내의 여동생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여인의 후손인 굴에 가문 사람들은 대대로 이 두루마리를 보기만 하면 미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저주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한 스님이 이 그림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두루마리를 불상 안에 봉인하면서 다시는 어떤 남자도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의 저주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이 책은 여기에 심리 유전이라는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건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겪었던 아주 강렬한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 어떤 충동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자손의 정신 속에 그대로 유전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유전된 심리는 평소에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저 두루마리처럼 특정 자극을 만나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갑자기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심리 유전이라는 개념은 태아의 꿈이라는 이론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정신이 마치 양파와 같다고 말해요. 가장 바깥 껍질은 예의나 정의 같은 걸로 포장된 문명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껍질을 한겹 벗기면 생존 본능만 남은 야만인이 드러나고 그 안에는 짐승의 본능이, 더 깊은 곳에는 벌레나 심지어 미생물 같은 아주 원초적인 충동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있는 동안 인류 전체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압축해서 경험하는데 그때 원시적인 기억과 본능들이 우리 정신 가장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수사가 이렇게 과거의 저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의사와 분석의 대상인 미친 환자 사이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갑자기 이 모든 수사를 총지휘하던 마사키 교수의 유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역시 자기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던 바로 그 광기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는 것을요. 그의 유서는 정말 한 사람이 썼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건은 유전성 살인망상과 도착증이 복합된 아주 복잡한 사례이므로 최대한의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며 냉철한 과학자의 목소리를 내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이 빌어먹을 연구가 날 자살로 몰고 갔어. 나는 그냥 시골뜨기 이야기꾼에 불과해. 아니, 나는 미쳐가는 마사키 교수라고. 제발 그냥 죽게 내버려둬. 라며 절규하는 광인의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이성적인 분석가와 혼돈에 빠진 피험자의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서를 통해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마사키 교수와 그의 동료인 와카바야시 박사 사이에 아주 오래된 경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저주받은 구레 가문의 후손인 한 여학생을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카바야시 박사가 그녀의 마음을 얻었지만 마사키 교수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죠. 결국 그 여학생이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치로인데 그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두 과학자 모두 이 이치로를 자신들의 광기 이론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증명할 마지막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정신감정과 수사는 사실 지독한 애증과 과학적 자존심이 뒤얽힌 아주 개인적인 복수극이었던 셈이죠. 이 모든 기록들을 읽고 있는 주인공, 즉 기억을 잃은 환자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이 거대하고 복잡한 게임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마사키 교수의 유서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와카바야시 박사가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에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경쟁적인 이야기들과 이론, 뒤죽박죽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깜찍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죠. 갑자기 신문 호해가 하나 배달됩니다. 마사키 교수의 광인 해방 치료장에서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미친 청년 하나가 곡괭이를 휘둘러서 환자들과 경비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치게 했다는 거죠. 이 모든 실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끔찍한 폭력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을 설계한 마사키 교수 자신이 사무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났다고 보도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사키 교수가 근처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그가 이 학살 사건의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리죠. 이 거대한 실험을 계획했던 장본인은 이렇게 수수께끼와 모순으로 가득 찬 기록들만 남긴 채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저주받은 두루마리와 수많은 보고서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조각들에 둘러싸인 주인공은 마침내 마지막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모든 게 태아의 꿈이야. 나는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어. 이 끔찍한 태아의 꿈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귓가에 들려오던 목소리들,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 끔찍했던 살인사건과 그에 대한 수사 과정 전부가 사실은 현실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꾸고 있는 아주 길고 끔찍한 꿈이라는 거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모든 진화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꿈으로 체험하고 있으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저주를 현실 세계에 풀어놓게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섬뜩하고 불안한 질문 하나를 남기죠. 만약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나긴 꿈에 불과하다면 마침내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 책은요, 우리 인간의 의식, 그 가장 깊숙한 곳, 어쩌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안한 구석까지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심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사키 교수, 이 책의 논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던지는 첫마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지구 자체가 거대한 정신병원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도발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책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까요? 바로 인간 정신의 구조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이론부터 꺼내놓습니다. 우리의 그 문명화된 모습 있잖아요. 그걸 아주 얇디 얇은 손대면 톡하고 찢어질 것 같은 껍질에 비유하면서 말이죠. 네, 바로 이 인간의 껍질이라는 개념이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 바로 정상이라는 가면 말이에요.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박애, 자비, 정의, 이런 온갖 고상한 단어들로 예쁘게 화장을 해놓은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 화장을 지우면 그 본질은 뭘까요? 내면에 들끓는 야만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만약에 이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 책은 바로 이 섬뜩한 상상을 해보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걸친 이 사회적인 옷을 하나씩 벗겨내면 그 맨 안쪽,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과연 무엇이 꿈틀대고 있을까요? 이건 마치 우리 정신의 지층을 탐사하는 것과 같아요. 제일 위, 표면에는 논리와 윤리로 무장한 문명인이 있죠. 하지만 한 겹 벗겨내면요, 생존 본능만 남은 원시인이 나옵니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무리짓고 영역을 다투는 포유류가, 그 아래엔 차가운 본능만 남은 파충류와 곤충이,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핵에는 그냥 화학 반응에 불과한 원생 동물의 흔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단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억 년의 진화가 겹겹이 쌓인 지층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것일수록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 오래된 층들이 그냥 죽은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원시적인 본능, 이 조상들의 광기가 우리 안에 정말 있다면 대체 어떻게 그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까? 평소에는 이성이라는 뚜껑에 꽉 눌려 있는데 말이죠. 과연 그 뚜껑을 열어 젖히고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은 뭘까요? 책은 바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열쇠가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뇌에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뇌와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책에서는 몽중유행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몽유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뇌가 그냥 잠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은 것처럼 기능이 정지해버리는 극단적인 수면 상태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사라진 텅 빈 집처럼 된 우리 몸을 뇌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차지해서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뇌의 통제가 완전히 끊깁니다.
바로 그 순간 세포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강력한 기억이나 충동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 없이 오직 그 세포의 기억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행동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끔찍하게 피곤할 뿐이죠.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어요. 애초에 뇌가 기록한 적이 없으니까요. 머리와 몸이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리유전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기억, 감정, 그 강렬했던 심리 상태가 우리 세포를 통해 그대로 유전된다는 이론이에요. 자, 그럼 앞서 말한 몽중유행병과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유전이 우리 세포 안에 잠들어 있는 조상이라는 유령이라면 몽중유행병은 그 유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라는 무대를 내어주는 셈이죠. 정말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상들의 유령이 깃든 귀신 들린 집이라는 거죠. 그럼 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최근 이 귀귀한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사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부터는 책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심리 유전이라는 무서운 원리가 어떻게 하나의 물건 안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었는지 그 기나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천재 화가 오청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슬픔에 잠긴 화가는 끔찍한 집착에 사로잡히고 그 집착은 하나의 저주받은 두루마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침 나라는 알록산의 난으로 혼란에 빠지고 이 두루마리는 아내의 여동생 손에 들려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 스님이 마침내 이 두루마리에 깃든 조상의 저주를 알아보고 봉인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고 슬퍼했겠죠. 하지만 이 화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시신이 썩어가는 그 끔찍한 과정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남기기로 해요. 자신의 마지막 걸작으로 말이죠. 이건 슬픔이 만들어낸 기괴한 집착이었고 부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던 사랑과 죽음에 대한 도착적인 탐구였습니다. 책의 묘사를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이 부패하는 각 단계를 거의 황홀경에 빠져서 관찰했다고 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모습에서 견딜 수 없이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슬픔을 넘어서서 그 소멸 과정 자체에서 예술적인 쾌감을 느꼈던 거죠.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 슬픔, 예술적 광기,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금지된 욕망까지 이 모든 감정이 뒤엉킨 아주 극단적인 경험이었겠죠? 이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핏줄, 그의 세포 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를 이어 전해질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여정에는 몇 명의 핵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저주를 만들어낸 화가 오청수, 그리고 그 저주를 일본으로 옮겨온 처제 푼, 그녀 덕분에 혈통이 이어지죠. 그리고 바다 위에서 태어나 저주받은 피를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게 한 아들 오충웅,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심리유전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두루마리를 봉인한 승려 쇼크, 이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주를 퍼뜨리기도 하고 또 막으려고 애쓰기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승려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어떤 남자 후손도 이 두루마리를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조상의 관계가 깨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유전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루마리라는 물건이 핏줄 속에 잠들어 있던 광기를 깨우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저주가 발현된다니 얼마나 강력한 유전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심리유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정신의 칭의, 대물림되는 이 광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자체의 구조라면 어떨까요? 책은 마지막에 이 모든 판을 뒤엎는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방향을 틉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론들을 전부 끌어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보려는 그런 이론이 등장하거든요. 주인공의 경험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론의 이름은 바로 태아의 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정신병원, 의사들, 저주받은 두루마리 이야기까지 전부 다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주인공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인 상태에서 꾸는 기나긴 악몽이라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 전체의 진화 역사와 자기 가문의 저주를 꿈속에서 미리 겪고 있다는 섬뜩한 가설입니다. 이 태아의 꿈 가설을 적용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정신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건 태아가 꿈속에서 원생동물부터 인간까지의 진화 과정을 다시 겪는 거고요. 조상들의 기억이라는 건 자기 핏줄에 흐르는 역사를 꿈으로 보는 거죠. 정신병원은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거고요. 의사나 다른 인물들은 그 꿈속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깨어남은 바로 탄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꿈은 그가 태어나서 세상에 어떤 광기를 풀어놓을지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주인공 혼자만의 거대한 망상이라는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나는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구나. 이 끔찍한 태아의 꿈을 꾸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독백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죠. 이렇게 책은 우리에게 정신과 현실, 꿈과 실제의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이 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역시 누군가의 꿈속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섬뜩한 상상을 남기면서요. 유메노 큐사쿠의 소설 도구라 마구라. 이 책은 일본의 3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단순히 기이한 소설, 그 이상입니다. 우리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존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죠. 자, 지금부터 이 책이 제시하는 아주 기괴하고도 매력적인 심리학 이론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은 미치광이들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해방치료장이다. 이야기는 마사키 교수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급진적이고도 충격적인 세계관을 딱 한 문장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기이한 이론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병원이라는 선언이죠. 자, 그럼 이 책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설정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바로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원이라는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생각 말입니다. 마사키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모든 것, 그게 사실은 전부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정신병원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곳의 환자라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비유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병원장처럼 우리 환자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관리하고요.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이 공기는 간호사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돌보고,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보급 담당이라는 식이죠. 심지어 이 질서는 인류가 역사를 쓰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정해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 같은 거라고 말해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죠? 그럼 이 병원에 있는 환자, 즉 우리 모두의 가장 흔하고도 확실한 증상이 뭘까요? 바로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정상이야 라고 아주 격렬하게 주장하죠. 이 책에 따르면 바로 그 생각, 내가 정상이라고 굳게 믿는 그 마음 자체가 광기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모든 게 뒤집힙니다. 예를 들어 좀 독특하고 괴팍한 사람이 있으면 개성이 강하네 하잖아요? 아니요. 이 책에선 그건 가벼운 정신병적 경향이라고 진단합니다. 뉴스 사회면에 나오는 끔찍한 가정 비극들? 그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대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쌓여온 정신적인 병이 결국 터져나온 결과라고 보고요. 흉악한 범죄는 말할 것도 없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급성 심리 붕괴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법적 처벌마저도 이 사회가 행하는 아주 조잡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치료 행위일 뿐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회 현상이 정신병의 증상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세계 이야기에서 이제는 아주 작은 세계,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생각과 관기가 시작되는 곳, 바로 그 수수께끼 지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암퐁탄 포칸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환자가 등장해요. 유전적인 발작 때문에 자기 이름은 물론이고 과거를 전부 잃어버린 채 정신병원 치료실에 갇혀 있죠. 암퐁탄 포칸이라는 말 자체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그를 조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을 둘러싼 단 하나의 질문에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병실 안을 끊임없이 서성이면서 이 질문을 되뇌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을 잃은 사람의 혼란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규정해야 할 바로 그 뇌라는 기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아주 근원적인 고통인 거죠. 나와 내 몸, 그리고 그 둘을 조종하는 뇌, 이 셋의 관계에서 대체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암퐁탄 푸칸의 광적인 독백을 통해서 책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론 하나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뇌가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뇌가 현실을 이해하게 돕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뇌 자신을 연구하려는 모든 시도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아주 지능적인 괴물이라는 거죠. 이 주장에 따르면 뇌는 그냥 복잡한 장기가 아닙니다. 교활한 사기꾼이자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굳게 믿게 만들면서 사실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진전이 없을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연구 대상인 뇌가 연구하는 사람의 뇌에 직접 간섭해서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법 같은 힘을 뿜어서 모든 논리적인 접근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이 거대한 속임수는 인류가 뇌라는 걸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상상 아닌가요? 뇌가 우리를 조종하는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뇌와 몸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기이한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몽유병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섬뜩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몽유병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책에서는 몽중유행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꿈속을 떠돌아다니는 병이죠. 이 상태는 뇌가 완전히 잠들어버린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요. 뇌가 아니라 세포가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요. 거의 시체처럼요. 그럼 뇌의 통제 기능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바로 그때 잠들기 직전에 품었던 아주 강렬한 감정,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살이나 무언가를 훔치고 싶다는 탐욕 같은 감정이 몸 전체의 세포들을 일제히 껴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세포, 발세포, 눈세포 할 것 없이 온몸의 수많은 세포들이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하나로 뭉쳐서 그 감정의 목표, 즉 살인이나 절도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의식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잠에서 깨면 뇌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자기가 밤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냥 몸이 좀 이상하게 피곤하다, 이 정도만 느낄 뿐이에요. 자, 이제 이 책의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정신 안에 저 먼 옛날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현대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진화 역사가 통째로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는 태아의 꿈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정신을 지친 구조로 설명해요. 가장 바깥쪽 표면에는 인간의 가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이성, 도덕, 예의 같은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잘 다듬어진 세련된 모습입니다. 일종의 가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인간의 가죽을 한꺼풀 벗겨내 볼까요? 그 바로 밑에는 야만인의 심리가 나옵니다. 문명화되기 이전 우리 조상들의 원시적인 본능, 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번엔 짐승의 심리가 나타나요. 이건 인간 이전의 조상들, 그러니까 언어도 이성도 없던 시절에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과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깊은 곳에는 곤충의 심리가 있습니다. 개체로서의 자아는 거의 사라지고 강자에게 비굴하고 맹목적으로 무리를 따르거나 모방하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만 남은 상태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 인간 정신의 핵에는 미생물의 심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메바나 박테리아처럼 그냥 외부 자극에 의미 없이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움직임. 그것이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나의 인격, 나의 개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이 끔찍하고 원시적인 다층 구조의 정신을 인간의 가죽으로 잘 포장한 뒤에 사회생활, 체면, 명예 같은 예쁜 리본을 달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고상함은 아주 얇은 포장지 한 장에 불과하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귀귀한 이론들, 거대한 정신병원으로서의 지구, 우리를 속이는 뇌, 정신의 지층 구조,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 유전학이라는 개념이에요. 방금 말한 그 고대의 심리들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피 속에 흐르면서 세대를 거쳐 유전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론은 말 그대로 마음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제에 나고 자식의 마음은 내일에 나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수많은 조상들의 감정과 경험을 몸 안에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걸 계기로 그 조상의 마음이 불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풍경을 봤을 때 갑자기 이유 없이 슬퍼진다거나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어떤 이름 모른 조상이 그 풍경이나 노래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자유의지나 나의 감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의 힘, 즉 인간의 가죽으로 내면의 이 혼돈스러운 심리적 유산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압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나 거대한 사회적 갈등은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됐거나 정치가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내면에 깊이 쌓여있던 유전된 광기가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사소한 짜증이나 다툼에서부터 살인, 사기 같은 중범죄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터져나온 균열을 스스로 복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 이상자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사회 전체, 집단 수준에서 터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폭동이나 전쟁, 사회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사상이나 퇴폐적인 유행 같은 것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비극과 악행은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조상들, 그 짐승과 벌레와 미생물들의 아우성인 셈이죠. 자, 도구라 마구라가 던지는 이 기이한 이론들을 따라와 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모든 조상들이 겪었던 꿈과 광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면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지금 이 존재는 정말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저 아득한 옛날 최초의 세포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긴 연극의 무대 위에 잠시 올라온 가장 새로운 배우에 불과한 걸까요? 어디까지가 조상의 꿈이고 어디부터가 나의 의식인지 그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깊고 어두운 여운을 남기는 책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정신병동에서 눈을 뜬 한 남자.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가 펼쳐든 책 속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그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혼란스러운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 남겨진 기록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이론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미궁의 시작점은요, 큐슈 제국대학의 저명한 정신과 교수 마사키 게이시가 남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이 지구 표면은 광인들을 위한 거대한 해방 치료장이다. 이 선언은 그저 충격적인 문구를 넘어서 주인공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사실은 거대한 정신병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먼저 우리의 현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치료기관으로 바라보는 마사키 박사의 아주 급진적인 세계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환자라는 거죠. 마사키 박사는 이걸 해방치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건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역사나 전설 같은 데 기록되지도 않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지구 표면은 그 자체로 미친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치료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발견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늘이 파랗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언제나 존재해왔던 관찰 가능한 고대의 진실이라는 거죠. 이 기묘한 비유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 거대한 병원의 원장은 바로 태양입니다. 모든 생명을 비추고 질서를 유지하니까요. 간호사는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고요. 항상 우리 곁에서 생명을 돌보죠. 주방 담당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돼지입니다. 그럼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병명은 뭘까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이 병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완벽한 제정신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당연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만약 우리 모두가 환자라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걸까요? 그 질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사키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각자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단 하나의 아주 신비롭고도 강력한 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것입니다. 마사키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소름 끼치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명령을 내리는 주체라고 굳게 믿었던 우리의 뇌가 사실은 충실한 하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조종하고 기만하는 괴물 같은 존재라면 어떨까요? 보통 과학에서는 뇌를 나라는 정체성과 의식의 중심으로 보잖아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꾸준히 연구하면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여기죠. 하지만 마사키 박사의 이론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가 뇌수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거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괴물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아주 교묘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한 인류의 모든 과학적 탐구 자체가 사실은 뇌라는 괴물이 꾸민 장난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사키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뇌, 즉 뇌수는 스스로의 비밀을 지키는 궁극적인 문직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 수많은 천재와 학자들이 뇌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전부 실패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수 자체가 그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뇌를 연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저 뇌가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놀아나는 것일 뿐 진실에는 결코 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섬뜩한 이론은 암폰탄 포칸이라는 기묘한 별명으로 불리는 한 동료 환자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그 역시 주인공처럼 기억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 나는 무엇이고 이 몸을 조종하는 뇌는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수수께끼에 사로잡혀 있죠.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머리를 때리면서 마치 머릿속 괴물과 싸우는 것처럼 방안을 끊임없이 배회합니다. 그 모습은 마사키 박사의 이론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섬뜩함을 줍니다. 마사키 박사의 이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기이한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의식이 오직 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몽유병 현상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요, 뇌가 깊은 잠에 빠져서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조 개의 개별 세포 의식들이 깨어나서 몸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뇌라는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에 억눌려 있던 세포들이 뇌가 잠든 틈을 타서 해방되는 거죠. 말 그대로 뇌가 잠든 사이에 몸이 스스로의 의지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론은 소위 몽유병 범죄를 설명하는 기이한 논리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뇌가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면 생전에 강하게 품었던 탐욕이나 증오 같은 감정이 세포의식을 깨우는 거죠. 이 세포의식은 뇌의 개입 없이 몸을 움직여서 절도를 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등 복잡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난 사람의 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통제권을 쥐고 있던 주체가 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사자는 그저 심한 피로감만 느낄 뿐 진심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건 기억을 잃은 주인공 자신의 무죄를 암시하는 단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의 이론들 너무 추상적이고 기괴해서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사키 박사의 기록은 이 모든 이론이 하나의 구체적이고 무서운 이야기, 즉 수세기 동안 한 혈통을 집요하게 괴롭혀온 저주받은 중국 두루마리의 전설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광기와 죽음의 흔적을 남긴 저주받은 유물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천년 전 중국 당나라 시대 오청수라는 천재 화가의 손에서였습니다. 이야기는 당나라 현종 황제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 양귀비에게 푹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 않던 황제가 자신의 어리석은 집착을 끊어낼 만큼 충격적인 그림을 그려오라고 궁정화가 오청수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사랑을 끊어내려는 황제의 명령이 역설적이게도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황제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화가 오청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예술적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다이코를 희생시키기로 결심해요. 그녀를 살해한 뒤에 그 완벽했던 육체가 날마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는 전 과정을 그림에 담아서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황제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오청수는 밀실에서 몇 주에 걸쳐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이 부패하는 모든 단계를 집요하게 화폭에 옮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의 예술로는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는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에서 기괴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술적 창조의 희열과 시체 애호라는 도착적 욕망이 뒤섞인 쾌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결국 두루마리를 완성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죽이고 그 시체를 그렸던 그 끔찍한 행위를 반복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힌 광기 어린 살인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전설은 마사키 박사가 주장하는 핵심 개념, 바로 심리유전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한 사람의 강렬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오청수의 살인과 독작적 쾌감 같은 정신적 상처나 집착이 마치 신체적 특징처럼 후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 광기는 피 속에 잠들어 있다가 저주받은 두루마리와 같은 특정 계기를 만나면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공이 겪는 정체불명의 광기가 어쩌면 까마득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수세기가 흐른 뒤 오청수의 후손이었던 승려 쇼쿠가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는 두루마리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후손들의 피 속에 잠든 조상의 광기를 깨우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비극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혈통을 잇는 남성은 누구도 이 그림을 봐서는 안 된다는 유언과 함께 그것을 불상 안에 영원히 봉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기괴한 이론과 전설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드러납니다. 주인공이 겪은 모든 시련, 즉 기억상실과 광기는 초자연적인 저주나 유전된 광기의 발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과학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배후에는 두 명의 천재 의사가 있었습니다. 법의학자 와카바야시 박사,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긴 정신과 의사 마사키 박사죠. 젊은 시절 그들은 치세코라는 한 여인을 동시에 사랑했고 결국 와카바야시가 그녀와 결혼합니다. 이 패배감은 마사키에게 평생의 지적, 낭만적 경쟁심을 남겼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들은 한 인간의 삶을 자신들의 마지막 실험실로 삼는 끔찍한 계획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실험은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치세코의 아들이자 오청수의 직계우손인 주인공이 저주받은 두루마리를 우연히 발견하도록 모든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 그림이 주인공의 피 속에 잠든 광기를 깨울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상대로 주인공이 정신착란을 일으키자 가짜 범죄 현장을 꾸미고 그의 기억을 인위적으로 지운 뒤 이 정신병원에 가두어서 자신들의 심리 유전 이론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관찰해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기이한 사건, 모든 퍼즐 조각은 수십 년 된 원한을 풀기 위한 이 두 남자의 잔인한 지적 유희 속에서 의도적으로 배치된 장치들이었던 거죠.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의 광기마저도 두 과학자의 소나귀에서 조작된 한 편의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주인공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마지막 하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이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기억, 사랑, 고통,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이었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끔찍한 깨달음 앞에서 주인공은 훨씬 더 근원적인 기만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이 병원뿐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우주 전체가 거대한 거짓이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미궁의 가장 마지막 층, 태아의 꿈이라는 이론입니다. 인류가 수억 년에 걸쳐 이룩한 진화, 찬란한 문명과 과학, 위대한 예술, 그리고 지금 나라고 느끼는 이 개인의 의식까지 인간의 모든 존재가 사실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태양과 꾸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악몽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정신을 한 겹씩 벗겨내는 양파에 비유합니다. 가장 바깥 껍질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명과 논리라는 얇은 인간의 가죽이에요. 하지만 그 가죽을 한 겹 벗겨내면 그 아래엔 원시인의 야만성이 그대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 겹 더 깊이 들어가면 짐승의 잔인한 본능이 드러나고 그 안에는 의미 없이 모였다 흩어지는 곤충의 군집 심리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핵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화학적 신호에만 반응하는 박테리아나 아메바 같은 원생동물의 의식만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겹겹의 조상의식이 바로 태어나기 전한 태아가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압축해서 꾸는 끔찍한 악몽이라는 겁니다. 마사기 박사가 남긴 책은 주인공의 이 마지막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광기, 조작된 인생, 그리고 우주적 악몽이 뒤섞인 이 지점에서 기록은 멈추죠. 결국 주인공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모든 광기와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탄생이라는 가장 끔찍하고도 희미한 가능성뿐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수백 년 전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한 두루마리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할 이 끔찍한 광기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저주받은 두루마리가 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한 천재 화가의 집착이 불러온 비극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저주는 바다를 건너고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예술과 죽음, 그리고 대물림되는 광기라는 섬뜩한 유산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품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현대의 차갑고 하얀 병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것. 바로 예술과 정치적인 격변이 한데 뒤엉켜 있던 당나라의 궁정입니다. 모든 게 눈부시게 빛났지만 바로 그만큼 모든 것이 위태로웠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비극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동시에 뒤틀려버린 예술가적 영감에 사로잡힌 오청수는 정말 끔찍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시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모든 과정을 긴 비단 두루마리에 하나하나 담아내는 거였어요. 그의 붓끝에서 찬란했던 사랑은 서서히 광기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망해가는 나를 떠나는 그런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저주가 두루마리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혈통을 영원히 괴롭힐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저주는 그렇게 그들의 피 속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훌쩍 흘러서 현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저주받은 두루마리가 이제는 두 의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독한 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돼요. 과학적인 경쟁이기도 했고 아주 개인적인 경쟁이기도 했죠. 말하자면 고대의 저주가 현대 과학이라는 실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정말 뛰어난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먼저 마사키 박사. 이 사람은 광기라는 게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의 기억과 경험이 물려지는 심리 유전이라고 굳게 믿는 인물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와카바야시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증거만 믿는 아주 냉철한 법의학자고요. 이렇게 모든 게 정반대인 두 사람의 철학, 그리고 치세코라는 한 여자를 향한 이들의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결국 승자는 와카바야시였어요. 그가 치세코와 결혼해서 아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쿠레이 이치로를 낳게 되죠. 그러자 끔찍한 패배감에 사로잡힌 마사키 박사는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생각한 거죠. 저 아이 쿠레이 이치로는 저주받은 오시 가문의 피를 이었어. 그렇다면 내 심리 유전 이론을 증명할 완벽한 실험체가 아닌가라고요. 그래서 이치로의 삶 전체는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두 의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1000년 전의 저주 이야기, 그리고 현대에 벌어진 의사들의 음모,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주인공의 정신은 그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주걱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니 그 이전에 나는 대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끝없는 미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기록들을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이 현실을 이해해보려고 말이 되는 설명을 찾아보려고 필사적인 가설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쿨의 이치로가 아니다. 나는 그의 쌍둥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신이 알고 있던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정말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직접 겪었던 나의 진짜 경험들, 그리고 두루마리 속에서 읽었던 조상들의 끔찍한 삶, 또 의사들이 차갑게 기록해놓은 관찰 일지, 이 모든 게 하나로 뒤섞여서 대체 어떤 게 진짜 나의 기억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광기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만들어낸 광기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가장 끔찍한 가능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현실이 사실은 나를 치료하는 척하고 있는 저 두 의사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이 깨달음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이 그를 덮칩니다. 내 세상 전체가, 내 인생 전부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완전히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이 지점에 이르면 이 책의 서술방식 자체가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주인공에게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따라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의 혼란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서 그 혼란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한꺼번에 재구성해버리는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는 마지막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세계관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그런 궁극의 가설입니다. 마사키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마치 양파 같다고 해요. 가장 바깥쪽 껍질, 이게 바로 이성과 논리로 부장한 문명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한 겹 벗겨내면 그 안에는 원시적인 본능을 가진 야만인이 있죠. 한 겹 더 벗겨볼까요? 그럼 생존과 번식에만 집착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안에는 생각 없이 집단으로만 움직이는 곤충이, 그리고 가장 깊은 핵에는 그저 존재하려는 화학적 충동뿐인 원생동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문명은 사실 이 수많은 겹 중 가장 얇고 연약한 껍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끔찍하고 또 매혹적인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태아의 꿈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 엄마의 자궁 속에서 수십억 년에 달하는 모든 조상의 기억, 그러니까 원생동물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기나긴 진화의 역사를 하나의 끔찍한 악몽으로 꾸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옥 같은 꿈을 한번 겪고 나온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마침내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주받은 두루마리도, 끔찍한 살인사건도, 둔형의 의사도, 이 정신병원도, 아니 심지어 이 모든 걸 겪고 있는 나라는 의식조차도 전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그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꾸고 있는 끔찍하고 기나긴 태아의 꿈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모든 게 꿈이었구나 하고 안심하려는 순간 오히려 그 결론마저 뒤흔들어 버리는, 명확한 답을 절대 주지 않는 마지막 두 개의 충격적인 단서가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갑자기 현실 세계의 증거처럼 보이는 신문 호외 기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거기엔 정신병원에서 한 청년이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 그리고 마사키 박사가 실종되었다가 기이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죠. 꿈속의 일들이 몇 가지는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기묘한 디테일들은 오히려 모든 걸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대체 진실은 뭘까요? 꿈이 현실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현실이 꿈을 따라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심리적 공포와 혼란의 끝에서 정말 뜬금없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딱 한 장의 엽서입니다. 그리고 이 엽서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딘가 기묘한 동화 한 편이 적혀 있어요. 이야기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어떤 집에 충직한 개 한 마리와 아주 교활한 고양이 한 마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고양이는 계속해서 음식을 훔쳐먹고는 죄를 하녀에게 뒤집어 씌우곤 했죠. 선과 악의 구도가 아주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결말은요? 아주 명쾌한 권선징악입니다. 결국 개가 고양이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고양이는 쫓겨나죠. 거짓은 벌을 받고 진실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본편의 이야기와는 정말 다르죠? 거기는 모든 게 모호하고 불분명했는데 이 동화는 아주 명확한 교훈과 깔끔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 이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단서일까요?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 그런 질문이죠. 만약에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가 정말로 조상들의 광기로 만들어진 태아의 꿈이었다면 그 기나긴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온전한 인간일까요? 아니면 그 꿈속의 광기를 그대로 품고 태어난 또 다른 괴물일까요?